이공 박세 선생님 5주기를 맞아서 이 추모 세미나에 발표를 맡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5년 전인데 그때도 2017년도 1월 대통령 선거를 한 석 달 남겨두시고 이공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났는데요. 올해도 2022년 지금 대통령 선거까지 한 5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미공 박세 선생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쾌한 세계화 그리고 선진화 전략을 펼치셨던 선생님의 그런 생각이 더 절실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핵심으로 해서 가야 되느냐. 그걸 저는 이제 시대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정신이 결국은 대한민국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시대정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공통되는 정신적인 태도, 양식, 이념 또는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가치의 집약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현실 정치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실험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실은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요. 국가미래연구원하고 동아일보가 2015년도 처음으로 경제 분야 전문가 300명하고 정치 사회 분야 전문가 총 5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나온 시대 정신이 결국은 뭐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가장 중요한 거가 이 두 가지인데요. 이들 과제를 해결의 핵심 가치로 공정이 가장 많이 지적이 돼서 대한민국이 이제 그동안 성장이냐 분배냐 이거보다는 공정 가치가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는 걸 2015년도에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는 이게 공정한 경쟁 속에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을 통합시킴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시대 정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여전히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 흥미로운 거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2년간 SNS에서 축출된 약 1억 1000건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2019년과 관련된 공정 관련 핵심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정치 분야에서의 핵심 가치는 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28.3%에서 51%로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언컨대 저는 공정을 넘어서 이 공동체 자유주의가 저는 2002년의 시대정신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를 연구하는 연구자인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냐라는 걸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7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경험적 법칙, 그러니까 세 가지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가 바로 시대정신의 법칙입니다. 그 어느 후보가 시대정신에 입각한 나름대로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냐라는 거죠. 지금 여러 대선 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 한계는 뭐냐면 그분들이 지향하는 국가의 가치와 비전이 뭐냐. 한마디로 철학의 부재. 다시 얘기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공동체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손영현 선생님을 통해서 잘 들었는데요. 이 공동체 자유주의가 왜 공정과 연결이 되냐면요. 공정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는 있는데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면 공정하지 않는 거죠. 공동체주의만 있지만 자유주의가 없어도 그건 불공정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될 때만이 우리 사회가 보다 선진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누가 공동체의 자유주의의 철학 정신을 잘 계승하고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선거 예측에 있어서의 중요한 바로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의 선거에서의 법칙은 연대의 법칙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연대하는 세력은 승리하고 연대하지 못하면 패배 가능성이 크죠. 97년 DJP 연대라든지 2002년도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대 속에서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의 법칙이라는 거는 스윙보트를 누가 선점하느냐. 그러니까 스윙보트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진영과 그리고 이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리와 그리고 실용에 따라서 움직이는 계층을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2002년 선거에서는 3대 계층이에요. 20, 30대,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 이 3대 계층이 지금 스윙보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윙보토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유주의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시대정신이라고 한다면 왜 이 공동체 자유주의가 필요하냐라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손동현 선생님께서 자세히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제가 넘겨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부분, 우리 박세일 이사님께서 공동체 자유주의를 제시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아요. 동양적 의미의 공동체를 강조했고, 동양과 서양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다음같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인간은 관계적 개체다. 행복은 공동체에서 온다. 그게 동양적 인간관이고요. 공동체에 관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물론 있지만 사회적 공동체의 중요성은 모두가 중시한다. 그러나 동양은 역사적 공동체를 특히 중시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요. 우리가 물질 중심의 분업사회도 중요하지만 정신 중심의 윤리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동양적 공동체 사상이 세계 발전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같이 해야 된다. 이게 공동체의 자유주의고 그래야만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혼탁하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필요한 철학적 베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느낀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라는 공동체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큰 틀 속에서 특히 이 부분은 보수를 지향하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 핵심적으로 나름대로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고 역대급 진흙탕 선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례적 선거를 얘기를 하면서 핵심은 뭐냐면 이번 선거처럼 각 후보들의 비전과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 선거는 처음 같아요. 지금 선거 50일이 남지 않았는데 자잘한 무슨 공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일종의 생활 밀착형이다 얘기를 하고 소확행이라고도 얘기하고 신분약소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성장 국가 전략이라는 것이 거의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나온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제일 큰 특성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결코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30%에서 완전히 지금 박스권에서 정체돼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는 오늘 나오는 MBS 조사 결과도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는 떨어지는 걸로 나왔고 다만 20%까지 떨어졌었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조금씩 회복을 해서 30%대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은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의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너무 가변성이 크다는 겁니다. 40% 갔다가 2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0%까지 가는 이 널뛰기 지지율을 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깨지기 쉬운 나름대로의 크리스탈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정체된 이유는 비호감이다, 비도덕적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분석한 관점으로는 수없이 말을 바꾸다 보니까 결국 신뢰의 상실에서 오는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후쿠야마 얘기식으로 트러스트라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국정 운영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경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자산을 수없이 말을 바꾸면서 신뢰를 이룬 거와 더불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주는 거는 부패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이재명 후보의 가장 핵심적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주저하고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후보에 맞선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심발릭 캐피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점점 훼손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족 리스크에서 오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 어젠다가 거의 보이질 않고 있다. 오히려 자기의 강력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부패를 척결한다든지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지속성을 가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위험한 실효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후보든 간에 선거는 물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집을 질 때 집이 잘 진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주춧돌을 강하게 만들고 흔들림 없이 말씀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과 가치인데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이 공동체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나름대로의 미래지향적 과제를 제시해야 될 그런 전략적 사고가 정당히 필요하고 이것을 해야 할 때만이 나름대로 단단한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소중히 여기는 그 자유주의라는 게 결국 21세기 대한민국이 지향할 가치고 정신이고 사상이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에 설득을 시켜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보수 성향인 정치 세력이 나름대로 국민에게 희망과 더불어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요,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정권이 교체될 것 같으냐, 정권이 재창출될 것 같으냐라는 것을 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정권이 교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촉발 요인을 따진다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너무 적어요. 이게 한국리서치가 올해 1월 첫째 주에 조사한 건데요. 우리나라 국정 방향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이 무려 58%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29%밖에 안 돼요. 지금 뭐 대통령 국정 운영이 지지도가 40% 육박하다. 저는 거기에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지표가 훨씬 중요한 지표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는데요. 재선 실패를 할 때 가장 결정적 요인이 뭐였었냐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비율이 35%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최근에 조 바이든 정부를 향해서 물어보니까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율이 27%밖에 안 나와요. 자, 이렇게 국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회의적으로 가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권이 교체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권 교체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18세, 29세와 30대 젊은 층에서는 이 긍정적인 비율이 18%와 26%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제가 스윙보터가 얘기하는 20, 30대들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부분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비중,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좀 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지금 보수 그리고 중도가 남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전략적인 하나의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팩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펼친 각종 정책을 보면요, 뭐 한국갤럽이라든지 한국리서치 조사를 보면은 딱 한 군나,
문재인 케어만 제외하고 부동산, 인사, 남북 문제, 외교 문제 모두 다 부정적 평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은 정권 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0년 만에 정권은 교체됐지만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은 이유는 가장 큰 거는 5년 동안 정권을 뺏긴 예를 들어 세력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냐라는 거죠. 국정 운영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지금 뭐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의회를 갖고 있는 과연 현재 민주당을 통제할 수 있느냐. 국무총리 임명 못합니다. 예산 통과 못해요. 그렇다면 법 통과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정권 교체가 유연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언론이라든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비대면 선거입니다. 과거와 달리 접촉할 수 있는 유권자와 접촉하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분류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뭐 59초 숏 메시지도 전달하고 뭐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비대면 선거라는 것은 바로 기초 조직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에 당시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이제 선거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광역단체장에서 선거에서 승리했었던 그 조직이 강력하게 작동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무시 못할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2012년 동시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마치 정권 교체와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박근혜 정권 교체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권 교체층이 5 내지 10%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설 지나고 나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 와중 속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안철수 후보 지지라는 게 윤석열 후보 지지가 결국 떨어져 나가면서 어떤 반사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는 다한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지지가 높아지고 떨어질 때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높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하락하면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얻었었던 득표율이 21.4%인데요. 지금 그 당시에 안철수를 지지했다가 이탈했던 세력이 다시 안철수로 돌아오는 그래서 설 전까지 만약에 20%대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치고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거 예측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상대적으로 비호감도에서 가장 낮고 그리고 뭐 누구나 다 베풀어 준다는 얘기만 했을 때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 개혁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미래지향적인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의 있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대한민국의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예측할 수 있는 마지막 변수는 결정적 변수는 결국은 연대라고 봅니다. 이 연대를 누가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여하튼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그 대선을 치르면서 그 치를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러한 그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는 2011년서부터
해마다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전체 38개 국가 중에서 28위 하위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새 정부의 최대 과제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뉴 가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런데 뉴 가버넌스의 시작은 정권 교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도표가요, 지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있었던 3번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97년도 대통령 선거는 DJP가 결국은 공동정부를 만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단일화 전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리고 나서 공동정부가 출범을 한 겁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처음에 노무현 후보가 제안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단일화 방식에 합의를 한 게 2002년도 11월 22일이었고 최종 후보로 선출된 게 11월 25일이면서 D-24일입니다. 공식적인 선거 운동하기 2, 3일 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방식은 여론조사 방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일화를 할 때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 노무현 후보가 48.9%로 승리를 했는데요. 겨우 이겼었죠. 2.3%, 59만 표 차이로, 57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요. 2012년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추구하다가 이 단일화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11월 5일 날 제안을 했고 최종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게 11월 23일이니까 약 18일간 진행이 되면서 D-26일 날 결국은 후보 단일화와 같은 성격으로 가져갔는데 이거는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론조사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일화 얘기를 할 때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단일화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지만 51.6%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지금 최대 관심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마 설 명절 전후로 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 과거 2012년처럼 누가 하나가 사퇴할 것이냐. 저는 사퇴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한다면 후보 단일화를 하겠고 그때 조건은 뭐냐면 단일화 이전에 공동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마치 런닝메이트성으로 대한민국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마도 야권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죠. 다시 해서 97년도 모델과 2002년도 모델을 결합시킨 형태로 단일화를 전개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다시 얘기해서 단일화 전에 공동정부의 합의서를 문서한 다음에 결국 조사 방식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결국은 막판에 이렇게 해서 선거에서 만약 승리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뉴 가버넌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중도 진보 보수가 다 함께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자유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국민 통합이라는 정신에 맞춰서 선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보수 세력이 연대를 해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까지도 같이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국민 대통합 연정을 시도하는 그러한 전략을 과연 얼마만큼 필 수 있을 것이냐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전개되지 않고 서로 각자 3자 대결 구도로 가져간다면은, 제가 4자 대결 구도, 5자 대결 구도로 가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라 심상정 대 안철수의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예측한 적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5% 미만으로 굉장히 지금 과거 6.2%를 얻었을 때보다는 적게 나오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많이 잠식을 하게 되면 4자 대결 구도에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와도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거로 나온다고 하지만 97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에 3자 대결 구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인재 후보가 492만 표, 19.2%를 얻으면서 결국은 이해창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그것이 2022년도에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정권을 하려고 한다면 중도 보수 세력들은 모든 자신의 그런
핵심적 목표를 정권 교체로 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공한 대통령이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자질을 가진 대통령을 뽑아야 하느냐라고 바뀌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얘기한 자질, 특성, 그리고 도덕성, 덕성 이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봐야 되지 않느냐. 새 대통령은 공공성의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되고 더 나아가 시대 정신을 담아야 되고 그리고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통찰력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실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오늘 위공 박세 선생님의 오직이 추모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이 한국 정치인들 국정을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누없이 얘기하는 지도자의 길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가서 안민과 경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지적한 것을 아주 굉장히 깊이 성찰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 미래를 짊어질 지도자가 되려면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민과 수기, 비전과 방략, 그리고 구현과 선청,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사와 회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수양하고 국가가 나아갈 큰 방향과 큰 비전을 세우고 천하의 현명한 인재를 많이 모아야 한다. 선거란 집권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대선 후보에게 선거는 지도자의 덕목과 자질을 키우기에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한 과거가 아닌 미래로 향해 나가는 길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비전 없이 미래 없고 수영 없이 경세 없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국민을 위하는 위민과 국민과 함께하는 여민 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지만이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도 성공하는 대통령과 더불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짧으나마 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